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한편 내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헌정사의 관례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오늘 발언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헌정사에 관련 거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관례에 따라 가지고 여야 협의에 의해서만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습니다. 원래는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임명하지 않았었고요. 나중에 민주당도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임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결국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여야 합의에 따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 임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건 이제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국회에서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이제 서명한 거기 때문에 그는 권한대행이 그냥 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요, 국민들한테 선출받은 권한으로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추천과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신임 하나,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온전하게 어떤 인사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국회 추천이 있다 할지라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그 입장이 일관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한테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 안 해주면은 계속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냐? 탄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탄핵을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관 9명이 완성이 되면은 빨리 심리를 해가지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정치적 선택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 추천하지 않은 건데 현재는 자기들이 헌법재판관 추천이 필요하게 되니까 스스로 논리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스텝이 꼬이게 된 건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9명이 원래 규정되어 있는 자리니까 일관되게 그 자리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하는 그 영역은 국회에서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재의 생각이 그렇다 하지만은 그걸 강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헌법 제111조 제3항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나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선출입니다. 예. 다 뽑아서 추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걸 거부한다든지 택일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러면 왜 대통령한테 임명 권한이 있느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예. 이것이 다 좀 불균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가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라든지 대법원장, 공수처장 등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취지일 뿐이고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서 골라놓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뭐 특검 추천했는데 2명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택일해서 임명하고 이런 거하고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은 집행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야 합의는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민의힘이 1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고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명이 배합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된 것입니다. 여야 합의란 것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여야 국회의원 300여 명이 모두 찬성해야 여야 합의인 거냐? 이거는 전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선출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삼아서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천 작업에 응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3명의 후보자를 다 추천을 한 다음에 그들을 선출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추천을 하고 선출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이미 합의가 끝난 게 아니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지 않죠. 왜냐 여야 합의라는 거는 여야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서로 통과시키는 건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야당만 들어갔고요. 국민의힘 불참을 했고. 그렇죠. 네. 표결에서도 야당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통과한 거를 국회에서 협의해서 통과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협의해서 해라. 지난번에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여야가 합의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합의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게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자승자박이죠. 내란이라는 용어는, 사실 내란은 폭동이라는, 국헌 문란의 폭동,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다수인이 결합을 해서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함으로써 한 지방의 이상의 평온을 해할 정도, 이것을 폭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뭐 어떤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폭동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선출을 해도, 야권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에서 선출을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막아서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계엄하기 전에도 온갖 법안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다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또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내란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국정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국정이 마비됐으면 어떻게 오늘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권한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정 마비, 초토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몇 명의 장관들이 더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국민 여론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려면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여당이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 이 비상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을 주기 위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이 헌법 해석에 대해서 억지를 피우지 말고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합의를 하는 것, 여기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거부권의 이제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 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오히려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이제 이게 궤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요, 임명권이야말로 가장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 중 하나가 계엄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 대행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권한 대행이 마찬가지예요. 임명권 또는 외교권, 계엄 선포권은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통할한다, 행정 업무의 총괄,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행정 사무에 대해서는 총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 정치적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권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대행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지금 그런 걸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거꾸로 좀 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담화문을 어제 발표했거든요. 근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졸속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총리 탄핵,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이렇게 줄줄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탄핵을 했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요, 정가 사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12개가 넘습니다. 그런 분께서 왜 이렇게 탄핵을 서두를까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저지하고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를 최대한 기능을 마비시켜서 자기 사법
기능을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줄 탄핵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의회 독재 권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 이거야말로 정치적 내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총리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헌재는 오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도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글쎄 파장은 상당히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일단 정족수 문제는 왜 제가 사실 이거는 논쟁이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이나 법률은 예. 문헌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문헌, 글자 그대로를 읽고 그리고 법 체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자꾸 취지라든지 목적 의식을 부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자꾸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이 이루어지면 연쇄 탄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까 봐 걱정을 하셔서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탄핵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하는 것이지 법에 대한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들이댈 논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라고 일차적으로 불러야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정부조직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어요. 헌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정도로만 돼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로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조문이 나와 있어야 될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급을 것이 지칭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직 승계 조항이 없어요. 미국에는 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 유고시에 승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의 승계 조항이 전혀 없는 쪽으로 개헌을 해왔고 지금의 헌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러면 총리는 누가 대행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답이 있다. 뭐 부총리가 총리 권한을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한 칸씩 다 승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총리로서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는 총리에서 권한 대행으로 승격을 한 것이 아니라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권한 대행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뭐 총리로서 총리 때 했던 일,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했던 일로 탄핵 사유를 국한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총리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총리의 탄핵선인 151석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얘기하기로 주석서에 들어가 있는 200석설에 대해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 주석서라는 게 한 권수로 한 4권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 분씩 나눠서 쓰는데 한 명의 소견이다. 그분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문헌 해석부터 충실히 했다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너무 목적의식이 앞선 해석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예,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공동 집필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 쓴 게 아니라 16명의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2015년이 판이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 되는 사람의 그 의결 정도에 따른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200명의 의결 정도수라 그러면은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200명의 의결 정도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까 방금 공식 입장 아니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보고서가 공식 입장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식 입장 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의 권위 있는 해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주석 헌법재판서법이라는 이 책에 따르면 200명이라는 게 현재 다수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요, 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한번 입법조사처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때 200명이라고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국회 운영의 수석 전문위원이 또 200명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올해 달라지죠. 올해 민주당에 있는 김한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151명이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에는 의뢰하는 쪽이 아마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오염이 돼서 민주당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간 보고서를 낸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입니다. 그저께죠. 김은혜 의원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똑같은 내용을 물어봤더니 또 답변이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51명 설도 있고 200명 설도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기관에서 의뢰하는 의원실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확신이 있다면 151인석을 계속 주장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한 발 빠지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쭉 왔을 때 200명 설이 국회에서 기존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도 200명 설이 나왔기 때문에 다수는 200명 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내일 만약 표결해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50명이 넘어때서 통과됐다. 가결됐다고 망치를 두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 것도 내일 아마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오늘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주석서에 써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헌재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사실 공식 입장이 없다는 거야말로 이 주석서 자체가 자동으로 그 공식 입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결 정족수를 놓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어찌됐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은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표결에서는 특히나 좀 눈길이 갔던 거는 불참 결정에도 김상우,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뭐 이분들이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해석을 충실히 양심적으로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아직 이분들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까지 찬성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봐도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가 이분들 스스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도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누구도 예단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6명인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법에 이 심리 개시는 7명 이상부터 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변론이라든지 심리도 6명으로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7명은 넘어야 넉넉하게 이제 어떤 결격 사유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3명을 마저 채우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죠. 친한계로 분리된 의원들인데 지난번에 탄핵안 표결할 때 의총장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5명이 찬성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7명이 더 추가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당론에 따르지 말라고 누군가 밖에서 지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네 분이 아직도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지시를 받거나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 네 분이 내일 당론과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아마 당원들과 원내인 의원들이 따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이 탄핵 의결 정족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200표가 넘게 되면은 이게 200표냐 151표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죠? 저는 근데 200석 글쎄요 현재로서는 좀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저는 200석설에 따르면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00석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권한대행하고 총리를 굉장히 분리시켜서 보시거든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200석을 넘어서 권한대행에서 탄핵을 시키게 되면 그다음에 총리 한덕수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탄핵시켜야 됩니다. 과반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총리가 아니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는 사실 200석을 넘겨가지고 탄핵이 되면은 뭐 깔끔하게 뭐 다른 어떤 논쟁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또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 또 사법부에서 일단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가정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첨언을 좀 하시겠습니다. 200석이면 다 그냥 통과된 거죠. 통과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총리직은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총리직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헌법재판소 아까 말한 그 책에 따르면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인 거지 총리직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총리직을 따로 탄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시 탄핵하는데 굳이 그럴 실익이 있겠습니까? 대행을 얻기 위해서 대행 체제로 가기 위해서 탄핵하는 거니까 아마 한 번으로 탄핵은 그칠 거다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수사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냐, 이 3차 소환을 통보하는 거냐, 두 가지를 놓고 결국에는 이제 3차 소환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3차 소환 이제 공수처에서 일단 절차에 따른 거라고 봅니다. 절차에 따른 거 보고요. 이제 수사 고삐를 먼저 주겠다 이제 이런 의지 같아요. 공수처가 지금 생겼을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2021년에 생겼는데 현재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역량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밖에 있는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스스로 조직의 역량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존재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환에 대한 속도를 올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검찰에서 15번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서를 꾸몄거든요. 근데 그 조서를 이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수처 이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부른다고 출석했다고 칩시다. 치면은 뭐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조소한 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묻고 따지고 모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3차 소환을 요구했느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밖에서 보고 있는 공수처의 역량에 대한 수사 역량에 대한 부족, 이런 불안감 또는 이런 비판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털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3차 이제 또 불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체포영장 발부하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이제 그 발부 영장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술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모순이 되고 있고 증거가 다 분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입장에서는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거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기들은 딱히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결정 배경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됐는지는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일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의 기풍이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비해서는 수사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고 또 판사 출신 이 수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불러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예.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신문을 해가지고 단서를 유력하게 확보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놨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더 불러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4차 출석을 요구를 할 거냐? 저는 가면 갈수록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을 시켰는데 그 구속영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수사가 진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는 점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또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기준에 따라서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란죄의 경우는 기수범이라면 최소 무기징역에 나오는 중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파악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에 또 불응을 하게 됐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헌재가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근데 이제 다만 헌재는 아직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게 없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가족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계속 빈둥거린다. 그러면 너 언제 공부할래? 그러면 운동부터 하고 공부할게요. 라고 해놓고 운동을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가 수사기관에 가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정작 또 헌법재판소 서류에 대해서는 송달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에도 불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이쪽 핑계 대고 저쪽 지연시킨 다음에 이쪽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밖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지난 몇 차례 담화에서 중요한 대목이나 의혹에 대한 답변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정지 기간에 정규제 TV하고 당시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인터뷰에 제대로 된 어떤 답변이라든지 반박
해명 이런 것들이 없긴 했었습니다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 헌법재판 말고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석동현 변호사도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원활하게 많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이 되거나 뭐 최소한의 핑계라도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사법적인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다 지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이름에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식들도 들려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입장을 낸다면 어떤 좀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입장을 과연 낼지도 좀 의문인 것이고 네. 일종의 사실 입장을 내는 게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을 냈다가 바로 반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줄기의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 이런 반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변호인이 발표한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막은 적 없다. 이 정도의 입장에 그치지 않을까. 현재까지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헌재는 어찌됐든 예정대로 내일 변론 준비기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헌재에 서류 제출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이 첫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예.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심리가 진행되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판 지연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늘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는 걸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선거법 유죄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재명 대표만 독점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에 불참했지요. 조서에 서명 안 하고 버텼지요. 묵비권 행사하고 불출석하고 단식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몇 년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난 지 지금 딱 12일이 지났습니다. 몇 년간 재판 끌고 지금 12일 지난 사람에게 재판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변호인단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예. 헌재 변호인단, 수사 변호인단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현재 변호인단에 참여한 분으로 배의철 변호사가 지금 선임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일철 변호사가 누구냐면 세월호 사건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팽목항에 머물면서 유가족 법률 대리를 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나는 좌파다. 나는 진보적 성향이 있다. 하지만은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현존 하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헌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내일 첫 변론 가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안 밝힐지 알 수 없지만 가게 되면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